네, 정치권 이슈 더 뉴스 2부 시간에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 민주당 내 집안 싸움, 차기 당권 경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여야 당권 싸움의 이면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의원 생활도 하셨고 지금 민주당 또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신 의원님, 민주당 의원총회 곧 열린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난주 연석회의 때도 보니까 뭐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의총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는 의원들이나 당대 외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뭐 2달여, 길어봐야 2달 반, 뭐 2달여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차피 관리형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8월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하니까. 네, 지금 관심은 대표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가 움직이고 있더라. 카더라 통신도 물론 있지만은 네. 사실상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물들이 예. 8월 말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예측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그 예측들의 상당 부분이 예.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김경진 전 의원님,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갔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당내에서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정부나 대통령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약간의 뭐랄까 틈새 외교랄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소화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제 지역위원장 임명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혁신을 위한 기구를 설치했는데 도대체 그럼 이 기구가 당내의 광범위한 어떤 컨센서스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혁신을 하고 공천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텐데 다만 이걸 누가 맡느냐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여쭤볼게요. 민주당 그 혁신 비대위원장 자리에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 비대위원장에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문희상 전 의장도 있고 굉장히 많죠. 예, 동교부터 시작하니까요.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많은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유력한 것 같습니까? 저는 다들 지금 고사하는 분위기고요. 고사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문희상 의장 같은 분은 사실은 정말로 지금 건강이 그렇게 썩 비대위원장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고요.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을 때 똑같은 이유를 대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부겸 전 총리가 바로 직전 총리였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를 좀 지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입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분 뭐 하심직한 분이죠. 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뜬금없이 갑자기 또 거론이 됐는데 이건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서 그냥 거론되는 것 같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뭐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아마 신분이 당원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아마 당원 신분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과 정리를 한 지가 조금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직전에 이광재 전 이제 후보죠. 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갑자기 뭐 다들 뭐가 이유와 사정이 있으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뭐 이분들 중에서 물론 뽑을 수밖에는 없겠지만 네. 고사를 하고 또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디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관리형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슈는 지금 당원 자격이거든요. 관리당원 자격이고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투표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쪽은 그쪽에 찬성 의견을 가진 후보를 밀 거거든요. 그렇군요.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네. 데 있어서 당원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조정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다들 또 고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네. 이거 정하는데도 조금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회의가 시작되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내정 속보가 떴네요.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막 보여주시죠. 네, 국무조정실장자 내정자인데요. 박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네, 지금 신임 국무조정실장의 이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죠. 박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지금 내정. 이 국무조정실장이면은 바로 임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저기는 인사청문을 안 하는 자리고요. 그렇군요. 예. 급 자체는 지금 장관급 자리. 장관급인데도. 네. 어쨌든 국무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거고. 예. 이제 저 자리 자체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중간에서 조정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지금 국무조정실장. 얼마 전에 윤종원 전 수석이 예. 이제 내정 임명됐다가 네. 철회됐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사퇴하는 형식으로. 예. 네. 그래서 저기는 실은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맥을 잡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저 자리는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이 공통의 신임을 받아야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저 자리 가시는 분은 대단히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분일 겁니다. 이 인사검증을 한동훈 법무장관 내 이제 기구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저 인사 검증은 아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막 출범했기 때문에 예. 저건 좀 경우가 다를 거고 네. 저 자리는 사실 관료들 특히 장관급들 이상, 차관급들 이상은 아주 중시하는 자리인데 그렇군요. 예. 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스타일은 좀 구긴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저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울지는 아무도 짐작을 그렇군요. 못했을 겁니다. 각 부처의 차관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물론 청와대하고 총리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게 모든 회의에 보면은 국무조정실장이 끼지 않는 회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막강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비대위 임무라고 하면 이제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 또 전당대회 준비 이걸 텐데요. 지금 친문계 또 이낙연계 의원들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발언들이 이어졌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대선 지고 지방선거도 또 뭔가 반성 없이 치렀다 해서 또 우리가 혼났는데 지방선거를 졌는데도 또 아무런 반성이 없이 또 뭔가가 했던 사람들이 또 그 대표적인 분들이 또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그게 성사되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항으로 간 거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우리 당이 야당일 때는 되게 투 트랙이 아니고 원 트랙 선거를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제는 원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그래야 반대쪽에서도 극렬한 저항 같은 거를 덜 할 겁니다. 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응천, 김종민 의원
뭐 친문계 친 이낙연계 의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뭐 이낙연 캠프에서 김종민 의원은 좀 역할을 했죠.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 조홍천 있었는데.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고 이번에 예.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의원 책임론 쪽, 그러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홍천 의원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조홍천 의원은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 입장을 꾸준히 지켜왔고 지금 하는 얘기나 예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고요. 네. 물론 지방선거의 패배가 누구 하나의 패배 이렇게 보기는 물론 어렵죠.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송영길, 이재명 두 분의 출마였거든요. 아. 그것도 자리를 비껴줘 가면서까지 네. 뭐 당구에서 쓰리 쿠션 치듯이 하나 치고 하나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밀어내기식 공천은 기상천외한 것이었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대선 2라운드로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방선거 국면이 어려워지니까 또 당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인으로서 이 요구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면 뭔가가 이유를 찾을 때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부인하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도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오늘 출국을 했잖아요.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로 1년가량 연수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대권 도전에 실패했다가 이제 해외로 잠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엄지민 앵커가 과거에 어떤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었는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준비가 되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혹시 됐나요? 네, 엄지민 앵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 이낙연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유명 아이돌의 출국 장면을 방불케 하는데요. 워싱턴으로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환송하러 나온 지지자들의 환호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조지 워싱턴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떠난 정치인,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치열하게 싸운 만큼 잠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거겠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행을 택했습니다. 3번이나 대선에서 떨어졌던 김 전 대통령, 대선 다음 달에 바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요. 6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 향할 때 마치 유배지에 가는 심정이었다는 김 전 대통령. 남은 인생에 대한 확고한 설계와 희망과 또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단 말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신호탄은 귀국 후 2년 뒤인 1995년 6월 제1회 지방선거 지원 유세 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국민회의 창당으로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고요. 1997년 15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잇따라 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있습니다. 대권 도전에서 2번 실패한 이회창 전 총재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2003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돌아와 보니 이미 당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져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자유선진당이란 당을 따로 꾸렸지만 대권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국한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1년짜리 비자를 끊어서 간다면서 앞당겨 들어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떠나기 전부터 민주당 안팎에선 조기 복귀론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1년 뒤에 제가 조금 늙더라도 혹시 몰라보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선 패배 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기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당 안팎의 상황에 따라 대선 주자들의 명함은 엇갈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 역시 결국 민주당 내 역학 구도 또 유력 대권 주자들의 부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때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출국할 때, 그리고 이해창 전 총재 출국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근데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일단은 딱 선을 긋거든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낙연 전 대표랑 좀 그때 달라요? 눈물도 흘리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정치하는 것 아니야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뭐 그 은퇴 선언이라는 게 그렇게 큰 슬프긴 했지만 네. 정말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국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했고 보니까 돌아와서 또 바로 정치한 게 아니라 2년 뒤에 정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심스럽게 타진을 했고 다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 보니까 당에 이미 강력한 유력 대선들이 있었던 너무 거죠. 체질이나 환경이 달라졌던 거죠. 네, 그걸 비교해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의 역학 구도를 상당히 신경 쓰겠는데요. 그건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이 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은 오늘까지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8월 전당대회에 나가는 걸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나가면은 될 가능성도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또 확실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항을에 출마를 한 아주 정말로 깜짝 놀랄 카드를 가지고 나온 건데 개항을을 거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더해 가지고요. 윤리적 도덕적 리스크는 저는 더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이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개항을에 얽매였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거기에 더 나쁜 뉴스는 김포공항 그 약속을 하면서 네. 정치적 리스크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을 이전을 완성을 해야 개항을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는 원래 그것대로 있고 정치 윤리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판명이 전부 드러났고 이제는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약속에 얽매인 정치적 리스크까지 해서 네. 삼중고에 휩싸인 어떤 후보, 잠재적 후보가 됐다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예, 예. 이 사법적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선 3라운드가 예.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유무와 상관없이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운명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는 이제 윤리적 리스크, 도덕적 리스크, 또 이 사법적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내다 보셨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의원이 8월에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매우 높다고 보시는군요. 예. 하면 승리하시겠죠. 그러면은 당 대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계가 주요 요직을 차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럼 공천도 이재명계나 이재명 당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의원을 따르는 그 주자들이 공천을 받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긴 한데 네. 그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되는 한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법적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도 지금 다시 뭐 재개될 가능성? 경기지사 법카라든지 직원 네. 전속적으로 부인 김혜경 씨한테 붙여준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라든지 대장동도 네. 저는 기소하면 그냥 유죄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소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1년 6개월의 사이에 이게 당대표인 국회의원을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면. 네. 근데 기소는 된다고 하면 네. 그럼 기소된 다음에 민주당 당 내부나 민심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나빠진다면 네. 그러면 당대표에 막 당선됐을 때의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는 영향력과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 가정법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 통상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직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공천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네. 중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서 민심의 흐름, 당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통상적인 것과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 중간 부분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공천이라는 게 당대표 8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4월 총선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내년 있다. 말이면 뭐 이제 시작이 돼서 내후년 초면은 대충 결정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당권 경쟁을 놓고 싸우는 것이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당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절박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여기서 정리가 만약에 잘못되면 올해 내년 사이에 만약에 급전직하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교통 정리를 해서 방향타를 잘 잡아야지 만약에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유리되는 상황으로 가가지고요. 네. 민주당이 도대체 예전의 민주당 모습이 어디로 갔냐? 도덕, 윤리, 법률,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정당으로서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경우에 네. 그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을 이제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또 안민석 의원. 물론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 탈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민영배 의원, 안민석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듣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당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지금은 어떤 누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누구에 대한 배제 이것이 논의 중심이 아니라 이 당을 어떻게 하면 당원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개파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당원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감을 얻을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다. 네. 지금 뭐 이재명계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끼리 워낙 강하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격화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친명계 의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분당 가능성 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경진 의원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요. 네. 지금의 정치적인 분위기랄까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네. 옛날에 군사 독재 있던 시절처럼 아주 뭐랄까 폭발적인 혼동 상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분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설왕설래할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현실의 분당을 가기에는
지금 그렇게 성정들이 매우 강한 성정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보면. 예.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도 여쭤볼게요. 저도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네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뭐 지금 친명과 뭐 친문 쪽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저는 방향이 결정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그 정치적 변화 8월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책임론의 중심에 두 분 다 총선 2년 뒤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공천권을 갖게 될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제 압승 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갔고 그런데 이제 출국하기 전에 당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혁신위 설치한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준석 대표는 왜 당 혁신위 설치를 이야기하고 출국을 했을까요? 지금 양당이 다 혁신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겸손 모드에서 혁신을 얘기하는 건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고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공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혁신의 핵심은 당의 체질 개선이고 체질 개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네. 바로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바로 들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또 이제 대개 어느 한쪽이 혁신을 하면 반대쪽은 그러면 우리는 혁신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바로 받아치기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에나 또 어느 당이나 되풀이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혁신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나머지는 혁신의 대상이냐 그러고 반발하는 측이 생기는 거고요. 예. 여기에 지금 등급포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간 건데 네. 아마 원고 심려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싸움 현재 여당은 겸손 모드를 가지고 있고 이 야당은 졌기 때문에 지금 비참 모드로 가고 있는 거 하나만 다르지 예. 나머지는 사실 본질적으로 양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혁신위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죠. 페이스북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맞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벌써부터 이 공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네. 어차피 내 임기가 내년 6월에 지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누군가 뭐 가령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해서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인터뷰 때 보니까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내년 6월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지금 뭐 공천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겠죠. 다만 차라리 지금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전조로서의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좀 크게 밝힌다. 그렇다면 의미가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은 뭐 공천권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이준석 같습니다. 대표가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미리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난 경선 때도 보면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컸잖아요. 그런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대충 취합을 해보면은 네. 윤핵관과 이준석의 사이는 뭐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극치점까지 갔다가 네.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 지선에서 이기면서 일단 겉으로는 무마가 돼 있지만 예. 그 뿌리 깊은 미움 이것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대선 기간에 가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선 기간 중에 당 대표가 가출을 하는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가출을 하고 네. 또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당의 후보를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멘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날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뿌리박은 미움 이것은 윤핵관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은 안 하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 그렇군요. 사태까지 오게 되고 예. 선거에는 지금 연달아서 이겼지만 이준석 대표를 하여튼 응징하거나 네. 이준석 대표를 하여튼 몰아내거나 아주 극렬한 경우에는 이 대표를 하여튼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도록 꽁꽁 관에 못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그렇습니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경진 전 의원에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신경민 선배께서 얘기하셨으면 일단 뭐 그런 의견도 알겠습니다. 있구나 정도만 들으시면 되고요. 부인은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근데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몇 마디 노코멘트로 할게요. 몇 마디 더 굳이 덧붙이면 방금도 지금 자막에 나왔지만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부적절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는 임기를 마칠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번에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챙길 일도 많다. 경제 분당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등원길에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정당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 그런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당내 세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진석 의원도 있고 김기현 의원도 있고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도전 여부에 대한 전망을 네, 첫 번째 도전 여부, 두 번째 가능할지. 도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가능할지. 그건 모르죠. 근데 당내 워낙 기반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죠. 그때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그때 주호영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당연히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된다고 생각했지 이준석 대표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비 효과처럼 이게 그냥 바람이 이게 불고 붙고 이러더니 그냥 이렇게 순간 거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하겠죠. 당권 도전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일단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여러 당에 몸을 담고 그렇네요. 또 자기 당을 만든 적도 있고 그런데 일관되게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 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최근에도 바뀐 게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바뀔 거냐인데 오늘 하는 멘트는 보면은 최근에 이 안 의원의 멘트는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말은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 사람이 붙으려면 가장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술 먹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 들어가냐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 스타일은 아니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하실 정도의 학자적 스타일의 먹물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네, 본인이 노력해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네, 달려 있다. 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보도 주목이 되고요. 오늘 말씀,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